지금부터는 이제 개인 세금 보고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말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세금 보고를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매년 이제 몇 번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단연간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한국 세법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한국 세법이 더 익숙하시니까 그 한국 세법과 비교해서 캐나다의 세법 차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영주권이 없어도 캐나다에서 거주하면 캐나다 세금 보고를 해야만 하느냐? 답은 예스입니다. 캐나다에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영주권이 있다, 시민권이 있다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기준은 캐나다에 거주를 하고 있고, 캐나다에 연고가 있고, 캐나다에 가족이 있고, 내 주소지가 있고, 뭐 이러면은 세법상의 거주자이고 세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영주권자,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캐나다에 살지를 않고 캐나다에 연고가 없다면 그러면 캐나다에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캐나다에 살다가 한국으로 역이민 가서 돌아갔다. 그런 경우는 그 돌아간 시점이 마지막 보고가 되는 거고 더 이상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내가 한국에 재산이 있고 그리고 그 매년 한국의 소득 보고와 자산 보고를 쭉 해온 사람이고 단연간 해오다가 돌아간 경우는 출국세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다 판 걸로 간주되고요. 그 떠나는 시점으로 캐나다 최초 거주 시점과 떠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세금을 내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 그 디파처 텍스 부분, 출국세 부분은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세금 보고의 의무는 없어집니다. 떠나면.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캐나다는 종합과세 및 자진신고인가? 예. 캐나다는 완벽한 종합과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은 100불을 벌어도 다 4월 달에 보고하게 돼 있고요. 분리과세, 분류과세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4월 달 세금 보고할 때 캐나다에서는 근로소득, 심지어 이제 그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다 그리고 뭐 양도소득 다 그냥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목에 다 종합과세되고 누진율 적용이 되고 그래서 4월 달에 내가 세금 보고를 통해서 내 소득이 얼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소득 자체가 실제 내 소득입니다. 한국처럼 뭐 분류되고 분리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한 종합과세고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증여세, 상속세가 있느냐? 둘 다 노입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오늘 세미나가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캐나다에서는 한국식의 증여 상속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캐나다에 와서 사는 이유가 좋은 교육 환경, 자연 환경,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미국과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세금만 따지고 본다면 특히 증여 상속세를 본다면은 캐나다는 어느 G7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상속 증여세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캐나다는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한국에 있고 그리고 이민을 와 있는 상황이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캐나다에 다 자금 출처 증명을 받아서 여기서 상속 증여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1월 달에 상속 증여 관련된 세미나를 했었고요. 일단 유언장은 있어야 된다. 어지간하면. 두 번째, 한국에 뭐가 있으면 다 팔고 최대한 건강할 때 가지고 와라. 예, 그죠? 그 얘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이 캐나다에서도 한국과 같이 부동산 양도세를 분리과세하는가? 이건 아까 1번하고 똑같아요. 2번하고. 캐나다는 내가 당장 7월 달에 임대 주던 집을 팔아서 20만 불 이익이 났어요. 아까 US 민스터의 콘도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반은 면제되고 10만 불을 이제 소득으로 합쳐져야 되는데 한국식으로 7월 달에 팔아서 7월 달에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계산 자체도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소득 보고하는 지금 그 다음에 4월 달인 현재까지 기다려야 되고 세금 납부 자체도 세금 계산 자체도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해서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누진율 적용해가지고 종합과세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하고 뭐 RRSP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내가 집 판 것 때문에 어느 해보다 소득이 많다. RRSP 만기일이 아까 그냥 제가 쓱 넘어갔지만 3월 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2월이니까 한 15일 정도 남았죠. 그러면 요 사이에 세금 계산을 회계사하고 해보고 그리고 이건 좀 RRSP 사서 좀 줄여야 되겠다. 너무 많다 싶으면 지금 RRSP 사면 되죠. 소득공제 되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부동산 양도세는 한국이 캐나다보다 많은가? 네, 당연히 한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50% 면제. 뭐 여기 없잖아요. 캐나다는 있지만. 근데 그 50% 면제는 미국도 거의 없습니다. 양도세율은 한국과 비교해도 반도 안 되지만 미국과 비교해도 적은 편입니다. G7 어느 나라보다도 적은 편이고요. 물론 이제 러시아나 중국 제외하고는 뭐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한국이 캐나다보다 많다는 부분의 답은 예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만약에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서 한국에서 이민 와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게 돼요. 그럼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잔뜩 내겠죠. 그럼 그거를 캐나다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캐나다에서 보고하면 이중과세가 아니냐. 한국에 세금 다 냈는데 그럼 캐나다에서 또 내냐. 그건 아니고 그 한국에서 세금 낸 거는 캐나다 세금을 계산한 후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절대 이중과세는 아니고요. 특히 부동산인 경우는 지금 5번의 답과 같이 한국이 더 많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낸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세금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세금 낼 확률은 적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환율로는.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많이 캐나다 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세액공제 다 해주니까 특히 세액공제 금액 자체가 더 큽니다. 캐나다 세금보다 더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지 말고 세금 보고를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주식 사고 팔면 양도소득 발생하죠. 캐나다는 과세 대상이 되느냐? 네, 이게 캐나다와 한국의 몇 가지 큰 세법의 차이 중에 대표적인 거죠. 한국은 뭐 요즘 과세의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면세죠. 그래서 일부 좀 내기는 하지만 뭐 거의 크지 않고요. 그래서 면세인데 캐나다는 주식 거래하시고 양도소득 발생하면 과세됩니다. 단 손실이 나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손실 이월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만 되는 게 아니고 손실도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식 거래라는 게 항상 이익만 나는 게 아니니까. 한국은 주식 거래가 과세되지는 않지만 또 손해가 난다고 공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7번째. 캐나다인 경우 이제 주 거주지, 프린시플 레지던스, 내가 사는 집이죠.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의 위치와 상관없이 100% 비과세가 되느냐? 네, 맞습니다. 한국은 아니죠. 한국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또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00% 비과세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캐나다는 1,000만 불이 남아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8번째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캐나다 세법상의 주거지 지정이 가능하냐. 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캐나다 이민 왔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집이 있습니다. 한국에 안 팔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 어쨌든 캐나다에서는 프린시플 레지던스는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죠. 얼마가 되든 가격 상관없이. 그럼 한국의 집을 선택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예, 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집은 내가 팔아도 여기서 프린시플 레지던스를 일렉션해서 양도소득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쉽게 일어나는 게 이제 성인 자녀분이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기도 이제 일도 하고 하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다운페이까지 하긴 쉽지 않잖아요.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쉽게 하는 게 이제 자녀한테 다운페이 할 수 있도록 현금 증여를 하죠. 그래서 몇만 불 도와주고 그거 갖고 이제 다운페이 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 몇만 불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식으로 본다면 이거는 증여죠. 그 증여세 세법에 적용이 되고. 근데 캐나다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성인 자녀에게 주는 현금 증여는 증여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그러면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이렇게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 이유는 제가 세법 전문가로서 세법만 따지면 시스템적으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상속 증여세는 이중과세입니다. 내가 그 젊었을 때 매번 세금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세금을 납부해 온 경우 같은 경우야 상속 증여세가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돈 재산 형성 과정 속에 충분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상속 증여에 대해서 특별히 과세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걸 유지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과세를 안 했다고 보는 거고 또 중간에 탈세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면 무조건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한 과세를 했다면은 상속증여세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미등기 전매는 주거주지 경우에도 과세되냐. 내가 살 집을 산 거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입주권을 산 거를 컴플리션을 못하고 팔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되는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GST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에 집을 팔았을 때 캐나다 세금보고를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집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사는 집도 세금보고는 다 해야 되고요. 관련된 자산보고도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 캐나다와 한국과의 차이, 캐나다는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분리과세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50%는 비과세로 처리된다. 그래서 세율이 반이다. 여기 보면 세율표가 나오죠. 구간별 세율 보면 캐나다의 일반 소득과 양도소득이 세율이 딱 반입니다. 그 이유가 50% 면제 때문이고요. 손실금은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주거주지로 사는 집은 면세가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해야 되고 당연히 뭐 내가 소유해야 되죠. 두 번째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족은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임대를 주거나 하면 안 되죠, 보통. 예. 그리고 땅이 대지가 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대지는 1.24에이커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상 되는 땅 토지에 대한 부분은 거주 목적이라 볼 수 없어서 면제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굳이 적용을 받기를 원하면 그 초과되는 토지 부분이 거주 목적으로 필요한 공간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소득 종류별로 한국과 캐나다를 비교를 해놨는데 보시면 이자 소득 보이시죠? 배당 소득, 이 두 개는 대표적인 이제 금융 소득인데 한국은 2천만 원 이상 되어야만 이제 종합과세되지만 2천만 원 미만이면 다 분리과세죠. 근데 이제 캐나다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은행이 T5 슬립을 발급을 하고 소득으로 종합과세 됩니다. 임대소득은 한국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 되죠. 캐나다와 같이. 예. 사업소득도 똑같이 캐나다와 한국 똑같이 종합과세 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주가 세금 보고를 해주다시피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캐나다는 고용주가 T4 슬립만 발급을 해주고 각자 4월 말까지 종합소득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좀 있고요. 또 부동산 양도와 주식 양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류과세, 또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데 한국은, 캐나다는 다 종합과세되고, 근데 과세 범위는 한국보다 작다. 50%만 과세된다. 그죠? 세율도 낮고. 1가구 1주택 얘기는 제가 해드렸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세금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퍼스널 텍스 리턴이라고 부르고 4월 말까지 하는 개인 세금 보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주자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거주자가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소득은 월드 인컴. 월드 인컴이라는 게 세계 어느 곳이든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캐나다에 뭐 이자 소득 일부가 있고 한국에 임대소득이 있고 한국의 은행에 뭐 이자소득이 있고 그러면 한국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해서 받아서 아니면 뭐 요즘 온라인으로 출력해서 세무대리인 갖다 주고 이제 한국 이자소득도 보고해야 되고 또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종소세 보고를 하잖아요, 한국에. 이제 그거를 특별히 세무대리인한테 부탁을 해서 4월 말까지 해달라. 왜냐면 우리는 4월 말일이잖아요. 그걸 5월 말까지 기다리면 수정 보고를 해야 돼서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세무대리인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4월 말까지 받는 게 정답이고요. 그 받은 거 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일부 소득과 한국에 있는 그 임대소득, 한국에 있는 금융소득을 다 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월드 인컴이죠. 세계 어느 곳이든 내 이름으로 발생된 소득을 다 세금보고하고 종합과세하고 누진율 적용한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판 게 있으면 양도소득도 같이 다 보고합니다. 동시에 또 해외 자산 보고를 같이 해야 됩니다. T1135라는 양식으로 이제 해외 자산 보고를 하게 되고요. 대상은 세법상의 캐나다 거주자, 그리고 해외 자산 보고는 10만 불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 하나만 있어도 뭐 10만 불 이상 다 되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모든 자산 합쳐서 10만 불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5만 불이고 부동산이 뭐 6만 불이면 두 개 합쳐서 11만 불이잖아요. 그러면 예, 보고 대상입니다. 합쳐서.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각자 따집니다. 여기서는 같이 보는 게 아니고 반반 해서 같이 10만 불 이상 넘는가 각자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민 온 첫 해는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가 이민 오신 분이고 첫 해 보고면 이전에 얘기했던 소득 보고, 월드 인컴을 보고한다는 소득 보고는 하셔야 되고요. 해외 자산 보고는 일단 2022년도 면제가 됩니다. 첫 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보고하는 그때 첫 번째 보고가 들어갑니다. 보고하는 해외 자산 내용은, 종류는 어떤 게 되어 있냐면은 현금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미수금, 누구한테 받을 돈, 채권, 그죠? 차용금, 누구한테 받을 돈, 정기 적금, 이게 다 현금이고요. 정기예금도 현금이 들어가죠. 예. 주식, 신탁 지분, 부동산, 당연히 부동산, 예. 상가, 대지, 뭐 임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민 오고 나서도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월세와 전세를 들은 거고 월세를 계속 받고 있고 전세를 들은 거다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건 면세 규정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받는 건 무조건 대상이고요. 기타 자산은 청약금, 뭐 골프 회원금,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축성 보험, 이게 기타 자산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하게 되고요. 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양식 자체는 자세합니다. 현금 자산이 어느 은행에 얼마 있다. 연중 최고 금액이 얼마고 연말 잔고가 얼마고 이렇게 되게 자세히 들어갑니다. 또 그 관련된 금융 소득이 얼마, 소득 금액 옆에 바로 또 써야 되고요. 부동산 얘기를 해드리면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2022년도 9월 말에 이민을 왔다. 그러면 2022년도 9월 말에 이민 왔을 때 내가 팔았으면 이게 얼마 받을 건가 실거래가잖아요. 그럼 그 실거래가가 10억이다. 그러면은 10억에 2022년 9월 말에 환율을 적용해서 부동산을 그때 시점의 실거래가와 그리고 그때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팔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보고 금액 보시면은 이제 이민 온 후에 취득한 경우는 그 취득 시점의 취득 금액과 그때 환율을 적용해서 한다. 환율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게 이제 앞으로 보고할 때도 그때 환율, 이민 올 그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팔면 어떻게 되냐면은 팔면은 캐나다에서 양도소득 보고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매도 시에 환율을 적용을 하고요. 매도 금액은 또 취득 금액은 또 취득 시, 그러니까 이민 왔을 때 그때의 환율을 적용하니까 차등 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캐나다 가치가 한국 가치보다 높을 때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양도소득 계산할 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익금이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환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도 좀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T1135라는 양식을 통해서 해외 자산 보고를 하게 되고요. 보고 기간은 그 개인 세금 보고하는 퍼스널 텍스 리턴하고 동일한 기간입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6월 15일까지고 사업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분들은 4월 말까지입니다. 과태료는 많습니다. 자진해서 그냥 늦게 보고해도 2,500불 플러스 이자는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알고 잘못을 이제 따지려고 한다면은 뭐 12,000불, 24,000불 해외 자산 금액의 뭐 5% 뭐 이런 과중한 이제 벌금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 보고는 미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금융 자산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자산 보고에 제외되는, 면제되는 자산은 뭐냐? 내가 이제 한국에서 영업장이 있는데 영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 내가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이제 어떤 건물이 하고 있는데 건물, 부동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기 때문에 해외 자산 보고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 사업 소득 자체가 세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캐나다에 종소세 보고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관련 회사, 내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법인이 있다, 미국의 법인이 있다. 그런 경우 관계회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관계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외 자산 보고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1, 2, 3, 4라는 해외 관계 법인을 보고하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넣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퍼스널 유즈 프로퍼티인 경우는 해외 자산 보고를 안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집이 없는 경우 한국에 집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 해외 자산 보고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제 요 해외 자산 보고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해외 자산 보고는 2013년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약식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해외 자산 보고 양식이고 그냥 체크 표시하고 뭐 이런 수준의 양식이었는데 그게 2013년부터 개정이 있어서 세분화되고 뭐 나눠지고 자세히 되고 그 인터넷으로 파일하도록 전산 처리가 되고 막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해외 자산 보고가. 캐나다가 한국하고 미국보다 먼저입니다. 해외 자산 보고의 의무 조항과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2013년이 이제 우리 캐나다 입장에서는 분수점이 되는데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만 불 이상의 해외 송금, 예를 들어서 내가 TD은행 내 계좌에서 한국에서 10,000불 이상의 송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송금을 한국으로 보내거나 하는 기록은 나한테 허락받지를 않고 CRA, 캐나다 세무서에다가 자동 통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 송금 내역은 세무서가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0,000불 이상의 해외 송금, 입금, 출금 둘 다 해외로 가는 거, 들어오고 나가고. 예. 그리고 2013년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자산 보고 양식을 대폭 개정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세분화하게 바뀌어 있는 상태 2013년에 바뀌었고요. 그리고 해외 자산 관련된 부분에 세무조사 기간을 원래 4년인데 보통 세무조사 기간은 4년이거든요. 6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한테 허락 없이 그냥 6년간은 무조건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연방정부의 그 기관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고요. 옆에 누가 탈세 의미가 있다고 전화해서 제보하면은 탈세금의 5에서 15% 보상금을 주고 뭐 이런 제도도 만들었고요. 뭐 얼마나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세금 얘기와 보고 내용은 아무리 지인이라 하더라도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잖아요. 한국에 있는 내 금융정보가 넘어오고, 그죠? 캐나다로 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실행은 2018년, 2017년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지금도 매년 하고 있고요. 내 관련된 금융정보가 교환이 돼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뭐 동시 법칙 조사 필요하면은 두 나라가 공조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2013년부터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뭐 다 이렇게 선진국들은 다 사인하고 G7, G20 만나서 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2015년 내용이 오기 시작했다, 매년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어떤 내용이 한국 계좌 관련된 금융 정보가 오느냐? 예금주의 인적 사항이 오겠고요. 그리고 납세 번호, 뭐 한국의 주민등록 중에 캐나다 신남바 같은 게 오겠고요. 생년월일이 오고 계좌 번호가 오고, 그리고 금융소득 관련된 원천징수 내역이 오고, 그리고 금융 계좌의 그 연말 잔고나 그리고 중요 뭐 내용들이 오겠죠. 그리고 넘어오지 않는 정보는 뭐냐? 그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먼저 미화 1,000불 미만의 휴면 계좌 같은 경우는 오지를 않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대출금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는 오지를 않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 내 거래하는 은행이 나를 이민 간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들의 그 컴퓨터 기록에 해외 거주자, 캐나다 거주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그 한국 거주자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오는 거죠. 지금 내용으로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거래하던 은행이고 나는 이민 간 얘기는 안 했고 그 은행도 뭐 내가 이민 간지 모르고 있고 옛날 주민등록번호 써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정보 오는 대상이. 근데 최근에 내가 이제 그 은행은 내가 이민 간지 모를 거라고 확신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인 확인서 같은 것들을 발송했고 그리고 본인 확인서를 통해 가지고 은행 직원들이 그 각자 손님들의 그 거주 나라들을 확인하고 또 소셜 넘버도 물어보고 막 이래가지고 다 보고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놨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그건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오지 않는 정보는 매일 일어나는 입출입 내용이 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오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는 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세세한 정보가 그 거래 내역 전체가 오지는 않는다.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종소세 보고한 거나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양도소득, 부동산 관련된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금융 자산에 대한 부분, 은행 계좌에 대한 부분, 금융 정보에 대한 부분이 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이제 송금 내역을 은행으로부터 우리 허락 없이 10,000불 이상이면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금융 정보가 교환이 돼서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세금 보고하는 소득 보고와 그리고 해외 자산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산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고요. 요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세무 감사나 아니면은 어떤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해외 자산 보고를 너무 태만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세히 안 하고 누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 경우 BD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정을 했고요. BD 프로그램은 내가 이런 누락을 했으니까 문제되기 전에 내가 자진 보고를 하니까 벌금을 면제해달라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사용 가능하고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감사 얘기를 좀 해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저희 과거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세무감사가 나왔고 사실은 비즈니스 하지 않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세무감사가 덜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감사가 늘어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굳이 전화를 하거나 사람이 굳이 나가서 인터뷰를 보거나 안 해도 충분히 요즘 모든 게 전산이기 때문에 컴퓨터 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평균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있죠. 근데 내가 그 평균 소득의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을 보고를 매년 하고 있다면 타겟이 될 수도 있죠. 그래도 다른 거는 부동산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덩치도 크고 과거에 이익도 많이 났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이제 최근에 감사가 많은데 내가 매년 뭐 3년에 걸쳐서 계속 집을 바꿨어요. 그리고 한 해에 한 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 정부가 쉽게 압니다. 정부는 그 안에 컴퓨터가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죠. 돌아다녀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보를 다 조사해서 필요한 대상을 만들죠. 최근 들어서는 또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온라인 마케팅, 뭐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정부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전매 같은 경우 개발 회사의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그래서 개발 회사가 전매했던 내용도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거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감사 대상을 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감사들이 굉장히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감사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물어보는 게 왜 세무서가 이 손님한테 세무감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공식적인 답은 그냥 우리가 랜덤 체크하는 거라고. 무작위로 이렇게 이 사람 그냥 보는 거라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알죠. 랜덤은 없습니다. 대상의 그룹을 만들고 나서 그 안에 랜덤은 있을 수 있어도 내가 그 대상의 그룹에 들어가는 자체가 랜덤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그 대상의 그룹을 만드느냐? 컴퓨터가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 가지고 세무감사 나오는 게 많고요. 특히 또 실수하는 게 임대 손실을 보고를 하고 사업 손실을 보고하고 양도 손실을 보고할 때는 확률적으로 정부가 소명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해외 자산 보고 소득 보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송금 내역이 있고 뭐 하니까 그 관련된 감사도 꽤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갑자기 편지 받으신 분도 있어요.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삼성동 어디에 은행 계좌가 너가 있는데 이만큼 누락했다고 세금 얼마 내라 이렇게 편지 받은 적도 있고요. 예. 그건 이제 뭐 자료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가 제 세미나 내용인데 뒤에 거는 해외 자산 보고 관련된 세부 내용입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해외 자산 보고 하는데 현금 자산 뭐 금융 자산 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이게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드릴 수도 있고 장기영 선생님이 이제 더 드릴 수도 있고요. 예, 그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율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구간별 세율도 있고 뭐 준비할 서류들 좀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드릴 거고요. 요게 이제 세금 보고하는 양식이죠. 8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금 보고하는 양식 자켓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보고 퍼스널 텍스 리턴 T1 리턴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식도 3개 샘플로 넣어놨고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